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될 기미를 안 보여서 당분간 영상 강의가 조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PPT에 잠깐 올렸습니다만 강의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은 제 노트북에도 있습니다만 산업구조 변화 3시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와 거시환경 분석,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구조 환경과 또 기업 환경 변화, 금리, 성장률, 물가, 소득, 부동산, 그리고 뉴 미디어와 관련된 이머징 기업이라든지 또 글로벌 경제와 시니어 관련된 템, 그다음 미래 경영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쭉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강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순서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강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놨지만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변하니까요. 그 목차나 순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하는 영상하고 주요 내용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시간에 제가 산업구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1900년대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5개년 개발 계획들 관련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산업화 과정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88년 올림픽 전후, 그리고 이제 97년 또 IMF 겪으면서 변화되는 것들, 그 이후 이제 여러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는 그 유명한 누구죠? 이세돌이라는, 이창호라 그랬죠. 이창호가 아니고 이세돌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바둑 세계적인 선수와 또 AI가 대결하는 그런 대결을 저희가 작년에 봤었고요. 그런 등등의 걸 봤었고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하게 시장들이 변하는,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외부 여파, 코로나라는 굉장히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주제들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변화하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금리만 하더라도 환율이죠.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등하고 또 급락을 계속 경험하는 과정들, 또 하루에 주식시장에 140, 50포인트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나오는 정책 관련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약 4조 달러, 4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천조 원, 4천조를 이제 미국에서 돈을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특히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또 변수들이 생기고요. 우리나라 IMF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금융 관련되는 기업들, 또 대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외부의 차입을 엄청, 달러 차입이죠. 차입을 엄청 의존하면서 갑자기 또 달러가 모자라고 또 달러를 빌려오고, 달러는 모자라고 빌려왔을 뿐인데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자산 가격들이 폭락을 하고, 한국에 있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또 기업의 가치가 폭락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부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부동산 또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2, 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한국의 주식들을 아주 헐값에 또 사들이고, 그로부터 IMF가 지난 지 벌써 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IMF에 아직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유출되었던 상당히 많은 좋은 회사의 주식 지분들이 아직도 전혀 찾아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삼성만 하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LG도 마찬가지고, SK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통신회사들이라든지, 또 한국에서 그나마 가장 탄탄하다고 하는 금융 관련 기업들, 정권 관련 기업들이 주식이 어쩌면 30%,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이 외국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면 외국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팔았으면은 한국의 재벌들이라든지 대기업들이라든지 오너들이 상당한 돈을 캐시아웃 해야 되는데, 캐시아웃은 거의 없이 국부만 유출되는 그런 헐값에 사가고 또 주식의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 수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환경이 변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거시 환경들이 변했을 때 기업들은 어떻게 또 영향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부 자본시장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오래전 1500년, 600년대 보면은 맨하탄의 가격이 제가 언뜻 알기로는 13달러였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또 우리 조교님이 찾아보니까 24달러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맨하탄 전체 땅덩어리 전체의 가격이 13달러든 24달러가 바꿔 얘기하면 약 20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맨하탄 건물 하나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마도 아주 작은 건물이 아마 1000억 좀 되지 않을까. 그럼 달러로 얘기하면 몇만 달러가 되는 거죠? 약 1억 달러가 되는 거죠. 불과 한 10달러, 20달러 했던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사소하게 물려주면 뭘 물려줘야 될지 고민스럽네요. 이제 특히 서부 자본시장을 쭉 자본시장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서부 자본시장의 역사는 어떤 보면은 평범하게 보면은 성장의 역사예요. 근데 실제로 서부 자본시장의 역사는 자본시장 붕괴의 역사였어요. 자본주의가 생기고 특히 주식회사 제도가 생기고 또 거래소 제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지금 거래소 시장이 가장 유명한 게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증권거래소 NYSE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시장인데 세계적인 시장이죠. 런던 또 최근에는 홍콩 또 선진이라고 그러죠. 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동경시장 상당히 많은 주요 이제 증권거래소 시장이 생겼는데 거래소가 최초로 생긴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에 최초의 거래소가 생겼는데 처음에 뭘 거래하는 시장이었냐면은 네덜란드에 처음에 거래소가 생긴 게 사실은 네덜란드가 사실은 스페인 이전에 항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유럽에는 없는 특이한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고 특이한 물건들이 가져오니까 또 특이한 물건들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들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생겼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이끄는 어쩌면 경영의 시작과 끝이 주식회사 제도로 생겼는데요. 주식회사 제도가 생긴 시초는 항해로부터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신대륙을 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왕으로부터 허가예요. 허가를 해주면서 왕은 뭘 받느냐? 네가 가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10%, 20%를 세로 내라. 그러니까 임금님 같은 경우는 항해권만 허용해주고 인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서 굉장히 뭔가를 새로운 걸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향료라든지 외국 신대륙에 있는 특이한 걸 가져오려면은 배 한 척이 갔다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백 척의 배가 가야 돼요. 수백 척의 배가 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한 거죠. 수백 척의 배가 가기 위한 돈을 어떻게 누가 모으느냐? 결국에는 오늘날의 주식회사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종의 오늘의 창업가라고 할 수 있고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번에 배 200척을 동원해가지고 신대륙을 갔다가 물건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실 분은 지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선 규모가 뭐예요? 배가 20척이든 200척이든 200척을 모으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금들을 모으는 거죠. 자금이 모이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모인 자금을 가지고 결국엔 또 자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는 뭘 조직하냐면요. 자금을 모으고 나면은 선장을 모집해야 돼요. 선장. 만약에 배가 200척이면은 선장만 200명이에요. 선장만 200명인데 중구난방으로 항해를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200척의 배를 이끄는 선단의 최고 선단장이 생기는 거죠. 200척의 배를 이끈 선단장이 생기고 각 선장들이 또 항해를 하는 거죠. 선장만 있을 수 있는 게 또 뭐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200척의 배에 탈 수 누가 필요하면 선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선원들은 뭘 하느냐? 결국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선원들은 누가 모으는 거죠? 이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항해사들이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오늘날 살펴보면 주식시장들도 거의 없습니다. 누가 있는 거죠? 주주가 있는 거죠. 돈을 투자한 주주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는 거죠? 항해를 이끄는 선단장을 비롯한 선장들이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누구죠? 경영진인 거죠. 그 다음 또 배에 타가지고 실제로 노를 젓고 실제로 신대륙에 가서 전쟁도 하면서 또 물자를 뺏어오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걸 누가 하는 거죠? 선원들이 하는 거죠. 오늘날 누가 되는 거죠? 직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네덜란드에 생겼던 주식회사 제도의 효시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오늘도 경영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셔서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죽었는데 팀 쿡이라는 새로운 선장이 나타나서 뭘 이끌고 있죠? 애플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이끌고 있죠. 결국은 스티브 잡스는 창업자이자 대주주였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는 거죠? 팀 쿡이라는 새로운 CEO가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진짜 주주는 누구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수많은 소액 주주들도 있고 큰 주주들도 있고 대주주도 있고. 이거는 네덜란드의 그 항해 회사에 뭐의 역할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있고 처음에 모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좀 주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액 주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있고 이 배에 타서 나도 임금을 보겠다고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오늘 누구죠?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회사 제도하고 똑같아요. 가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전체에 나눴을 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려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도 공동으로 이익을 또 월급을 주고 경영진한테 월급 주고 임금 내고 세금 내고 나서 남는 금액을 다 나눠가지는 거죠. 주주가 나눠가지는 거죠. 만약에 항해를 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라든지 가서 전쟁에 패배했든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고 몇 명만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회사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도 같이. 누구 책임, 무슨 책임이죠? 주주의 책임인 거죠. 선원은 임금만 받는 거고, 경영진은 임금 보너스를 받는 거고, 그리고 경영권을 행사를 하는 거고. 또, 그래서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도 보면은, 오늘날의 주식회사 제도와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제도가 네덜란드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이때로부터 출발되어가지고, 수많은 흥행과 또는 수많은 붕괴를 겪으면서 2020년 또 다른 또 붕괴의 모습과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을 저희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자본시장의 역사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